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힘든 연말입니다. 연말 예정됐던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고 재하의종 행사도 축소된다고 합니다. 2025년엔 더 이상의 슬픔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일어나질 않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마지막 날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물결 속에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연시 예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지만 일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끝자락. 하늘만큼은 고요하고 맑게 한 해를 배웅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1일 화요일 전국이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어 서울 5시 24분, 태안 만리포 5시 29분, 진도 세방낙조 5시 35분, 그리고 신안 가거도에서 5시 40분에 마지막으로 해가 저물 예정입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 첫날 동해에서는 맑은 하늘 아래 첫 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드문드문 흩어진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름의 짙어짐과 일부 아침에 생기는 지역적인 어떤 안개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기압 영향권에서 다소 구름이 끼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점. 새해 첫 해돋이 역시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내륙에서는 울산 간절곶이 5분 뒤인 7시 31분, 포항 호미곶 7시 32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2025년 첫 해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연말과 새해 초,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국적으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걸로 보여 해넘이나 해돋이를 직접 보려면 방한복으로 체온 관리를 해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전국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해맞이나 타종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새해를 앞두고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이 한 목소리로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희생자가 집중된 광주와 전남은 무등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말연시 행사 20여 건을 모두 취소하고 조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광주 시민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 정신,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해오던 종로 보신각 재하의종 타종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타종식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공연과 퍼포먼스를 없애고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동해안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강릉시는 새해 정동진 해수욕장에서 예정된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미곶이 있는 포항시는 해맞이 대신에 희생자를 기릴 추모의 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뭐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할 수 있는 그 월을 만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 온 국민이 깊은 애도와 위로로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난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 수장도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공백인 상태에서 참사 수습에 빈틈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참사 이틀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전남 무안을 찾았습니다.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과 합동분향소를 점검한 고 직무대행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난총괄부서인 행안부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대응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난대응 경험이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독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자리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대형 참사 중대본부장을 맡게 된 겁니다. 중대본 1, 2차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각각 맡고 있는데 희생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장도 현재 대행 체제입니다. 안전 컨트롤 타워 핵심 보직 대부분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고 장소인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영준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 속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제주항공이 사고 여객기에 대해 과거 사고 이력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3년 전에도 활주로에서 기체 뒷부분이 바닥에 긁히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은 사고기가 지난 2021년 2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다가 비행기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닿아 기체 손상이 있었던 점을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고가 난 뒤에도 비행이 이루어져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 위반으로 2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3년 전 사고는 피해가 크지 않아 항공법상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분류해 사고 이력이 없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여객기가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평소에도 보유 항공기를 최대한 가동했는데 비행기를 무리하게 가동한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 시간표입니다. 사고 이틀 전인 27일 무안에서 제주, 인천, 중국 베이징, 다시 제주를 갔다가 무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타키나발루에서 무안으로 돌아온 뒤 일본과 타이안을 거쳐 무안 태국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만 48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6시간 가까운 비행을 반복한 겁니다. 제주항공의 여객기당 운용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물론 비슷한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 에어 부산보다도 길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긴데 정비 환경은 그에 못 미친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비행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기가 3년 전 꼬리가 활주로에 닿는 사고로 기체 손상이 생겼을 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해 벌금을 부과받았고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는 제주항공 직원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행기 안전과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 기어 이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주항공은 해당 기종 운항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딴 랜딩 기어 문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항공은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1대 가운데 39대가 사고 여객기, 회항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승객들 불안이 커지면서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항공권은 6만 8천 건이나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은 운항 중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운항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점검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항공사 자체 특별 점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특별 점검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종은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101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해 강도 높은 안전감독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항공은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필요한 장례 절차도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이 원하는 시점에 보험 관련 협의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은 사고기는 5개 보험사에 분산 가입돼 있고 영국에 재가입된 상황이라며 영국 제보험사 관계자들이 입국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언덕 방위각 시설이 무안공항에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다수 공항에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토부는 사고 연관성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방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항행 안전 장비로 공항의 필수 시설물입니다. 다만 규격화된 형태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안테나를 바닥에 설치하든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든 딱히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건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나 김포공항에는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여수나 제주, 포항, 경주공항 등에는 언덕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를 사용해 높이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LA공항이나 스페인, 남아공 등 해외 유명 공항에서도 콘크리트를 활용해 방위각 시설을 만든 만큼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이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니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이 참사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된 국내 다른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여 생기는 조류 충돌 항공사고,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 작고 느리게 나는 새일지라도 공중에서 부딪히면 항공기 기체가 부서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버드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임늘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나는 항공기와 느리게 나는 새가 부딪히는 조류 충돌,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 작은 새와의 충돌로 비행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는 건 바로 충격량 때문입니다.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고스란히 충격량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비행기 입장에서는 마치 새가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날아와 부딪히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착륙 평균 속도인 시속 280km로 비행 중인 기체에 1kg 정도의 새가 부딪히면 약 5톤의 충격이, 7kg 정도의 대형 철새와 부딪히면 15.6톤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비행기는 무게를 줄이려고 합성 소재를 많이 사용해 기체 두께가 얇고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류 충돌로 조종석 앞유리가 깨지거나 날개가 찢기는 건 물론 공기를 흡입하는 제트 엔진 특성상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고장까지 유발합니다. 엔진 앞에는 이제 굉장히 흡인력이 세죠. 그러니까 새떼들이 보통 그 인근을 비행하면서 그 엔진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앞부분에 이제 블레이드가 있어요. 그 블레이드에 심한 충격을 가서 블레이드를 손상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얘가 이제 정지를 하게 만들죠. 조류 충돌 사고 대부분은 이착륙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고도별 조류 충돌 통계를 보면 공항과 가까운 고도 152m 이하에서의 조류 충돌 가능성은 71%, 이착륙이 시도되는 고도 457m 미만은 83%로 나타났습니다. 새는 습성상 자신의 경계 범위를 약 30m로 보고 물체가 가까이 다가와야 도망치기 때문에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를 미리 피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역풍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착륙 고도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 나는 새와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평소에도 이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그런 민간 공항이라든지 군 시설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철새를 쫓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허수아비를 세워 놓기도 하고요. 공포탄을 쏴서 새를 놀라게 해서 또 이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 상반기까지 국내에 보고된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는 모두 623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퇴치 방법이 시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승객 175명 등을 태운 여객기가 어마어마한 비행은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쪽으로 팍팍 뛰면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시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일반국 주 중단하라! 법과 승사 비판한다! 해남 쓰레기 풍선 유발 오물 풍선은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등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힘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이언 확률도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코스피도 좀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장보기가 너무 겁나고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겁니다.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됩니다.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영화와 명배를 구속하라!
마지막에 말인 거예요. 집 앞에서 뻔뻔하게. 이적성실 재산이 주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100km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이미 이제 뿌옇게 연기가 거북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간만 뉴스도 땀이 흐르고 폭염 뒤 찾아온 호우도 이른바 역대급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오던데 물이요 막 삽시간에 들어왔어요. 삽시간에 차가 눈에 닥쳐서 오도가도 못하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4분기 평균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올해 4분기 환율 평균은 1,398.75원입니다. 이 같은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1,418.3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올해 분기별 평균 환율은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으로 올랐다가 3분기 1,358.35원으로 내렸지만 4분기에 1,400원 근처까지 반등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까지 불거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세계 보건의료계가 폭풍전야의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WHO 탈퇴를 선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에 남아 개혁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즉시 탈퇴하자는 목소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와 관련해 외신들의 문의가 잇따랐지만 인수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기 시절 실제로 WHO 탈퇴를 강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고 비난하며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We give $500 million we have over the years from, and China is giving $38 million, and yet they seem to work for China. 민주당에선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정권을 넘겨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곧바로 WHO에 복귀했습니다. I am honor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a member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최근 2년간 1조 8천억 원을 분담해 재정의 16%를 책임졌습니다. 각종 데이터 공유나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탈퇴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The U.S. leaders understand that the U.S. cannot be safe unless the rest of the world is safe. 트럼프 일기에서 같은 경험을 했던 유네스코나 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도 WHO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12월 3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